빠르게 뒤바뀌고 있는 디지털 시장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체감해서 대중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 변화를 전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시선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 다음 강연으로 준비해봤는데요. 과거에는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에서 기자 출신으로 시장 흐름을 깊게 전달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또 여자 재테크 쇼핑하듯 즐겨라의 저자이시기도 한데요. 고란 대표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오늘 인사이트 함께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고란 대표님의 소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도 알고란 채널 이미 몇 년째 구독을 하고 있고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 채널인데요. 오늘 고란 대표님께서 이것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너무 멋지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말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목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디지털 자산 무관심 시대의 투자의 미래는이라고 했는데요. 이 무관심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오늘 많이들 오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이들 오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 그 인간지표 있잖아요. 지하철 타면은 휴대폰에서 뭐보다라고 보면은 한때는 다들 어플화면 많이들 켜고 계셨어요. 요즘 보면 키움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증권사의 MTS 화면을 많이들 들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되게 주식 시대라서 무관심 시대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관심을 많이들 갖고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제 소개는 이렇고요. 아무튼 이제 중앙일보 기자를 제일 오래 하고 있고 나와가지고 프리랜서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 열어서 알고란 검색하시면 아마 채널이 하나 뜰 겁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모든 강연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리스크가 없는 고수익이 없습니다. 확정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의 다른 말이고요. 모든 투자 판단과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 정보는 너 빼고 다 알아. 나이가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하면 100% 벌어. 세상에 100% 없습니다. 투자하실 때요. 아무리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서 내가 결국은 투자를 했을 때 투자의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죠. 결국 매수 버튼을 누른다. 매도 버튼을 누른다. 나한테 무슨 책임이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거고요.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뒤에도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투자 책임 나라는 거 명심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잔소리가 많은데요. 저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항상 살 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사고 나면 물리면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 커피를 하나 사려고 해도 뒤에 있는 영양 분석과 복서가 칼로리가 높네 이거 당이 많네 다 보면서 왜 투자할 때는 누가 좋대더라라는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물리면 공부하지 마시고 사기 전에 공부하시고 모든 투자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눠 있습니다. 나머지 Q&A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붙여나갔고요.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은 26년 디지털 자산 시장 트렌드, 26년 디지털 자산 시장 전망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Everything Rally but Bitcoin.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Everything Rally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다, 현금은 쓰레기다 라고 하면서 모든 자산이 올라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산이 올라가는 시절에 10월 10일 주식시장,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엄청난 일이 있었죠. 이른바 대청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대폭락 사태.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무려 20조 원 넘는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FTX 사태 때보다 더 큰 규모의 청산이었고요.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힘을 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요. 최근 한 달간 주요 자산의 가격입니다. 자, 어떤 자산, 일단 눈에 띄는 건요.
폭락하긴 했지만 와 이거 한 달 사이에 지금 한때는 60% 넘게 올랐던 자산이 있었죠. 바로 은입니다. 은이 정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오니까 떨어질 때도 엄청 폭락을 했었죠. 그리고 저기 노란색이 금입니다. 금도 많이 올라서 한 달 기준으로 30% 넘게 올랐다가 금도 역시나 떨어져가지고 최근 한 달 기준으로는 15%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진짜 이 코인 시장이 참 어려운 게요. 지금 최근에 자산 시장도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리던 시점에는 지금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반대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금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보시면 여기서 뭘 했으면 제일 마음에 들었을까를 보시면 점진적으로 올라온 자산이 제일 좋죠. 그래프로 봤을 때는 최근 한 달 봤을 때 파란색이 제일 좋아 보여요. 파란색이 뭐냐? 물론 수익률만 보면 은이 더 좋은데 은은 폭등했다가 폭락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수없게 꼭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손실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모든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점진적으로 오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야지 폭락의 위험이 없고. 와 놀랍게도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제일 좋아요. 지금 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불과 진짜 엊그제 돌던 말인데 지금 코스피가 제일 수익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1년으로 봤습니다. 최근 1년. 역시 4일 오후 9시간대로 봤어요. 자, 1년으로 봤더니 역시나 가장 많이 오른 건 은입니다. 은은 지금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와서 폭락을 해도 지금 현재 최근 1년 수익률을 보자면 180%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은이 있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자산을 내 거면 좋을까요? 물론 1년 전에 그냥 투자했으면 뭐 지금 현재 180% 먹었으니까 좋겠지만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갔을 때도 먹을 수 있는 자산은 안정적으로 오는 거죠. 자, 느낌으로 봐서는 저 파란색이 제일 좋습니다. 역시 코스피. 최근 1년 가도. 그리고 노란색도 나쁘지 않죠. 노란색이 폭락하긴 했지만 점진적으로 올라왔다가 떨어진 거니까 노란색이 금. 그러면 제일 투자하기 싫은 건 어떤 건가요? 파란색. 하늘색 말이죠, 파란색. 아니,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져서 제자리로 왔잖아요. 속상하게 만드는 자산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예요.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이 오렌지색은 비트코인이에요. 놀랍게도 최근 한 달 수익률을 보면 비트코인이 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더 나아요. 이더리움보다. 근데 이더리움이 최근 1년 수익률을 보면 비트코인보다 더 낮아요. 그 이유는 뭐냐? 이더리움이 못 올랐어요. 못 올랐다가 중간에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에 서놨다는 겁니다. 별로 안 좋아요. 이건 5년 차트입니다. 5년 차트. 5년 차트 볼 때 제일 저기서 어떤 자산이면 내가 제일 좋을까? 를 보자면 노란색이 제일 마음에 들죠. 전체적으로 쫙 올라가요. 물론 저 회색선도 있는데 회색선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거잖아요. 네. 노란색이 바로 금입니다. 금. 그리고 여기서 제일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지표 지워놓고 어떤 자세가 제일 짜증나냐라고 생각하면 아마 파란색일 것 같아요. 올라다 좋습니다. 다 들어왔어. 뭐 자기 5년 투자했는데 제자리야. 와, 5년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39%거든요. 그러면 40 나누기 5가 얼마야? 물론 나쁘지 않죠. 근데 다른 자산과 비교했을 때 5년 투자했는데 40%도 안 되는 수익률이면 별로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했어요.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뭐 96%는 나쁘지 않지만 최근에 그 낙폭이 좀 아쉽습니다. 떨어지기 전에는 무려 200%가 넘는 수익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떨어진 거죠. 어쨌든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하는 최근 1년간 코스피 있잖아요. 코스피 보면 제일 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1년간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이 노관심이고 가장 부진한 자산인데 5년 넘고 봤더니 코스피 만만치 않아요. 이더리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비트코인은 그래도 점진적으로 올라줬죠. 지금 이게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현재고요. 에브리띵 랠리가 최근 1년간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디지털 자산은 소외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알트코인 볼게요. 알트코인은 제가 여기서 보면 이 보라색 있잖아요. 이 보라색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코인 가운데 세상에 있는 코인은 아니고 그러니까 중앙은행 거래소에 2군데 이상 상장된 거를 정보를 모으는 코인게이코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코인을 2군데 거래소 이상 상장되면 자기네 사이트에 등재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등재된 코인이 2만 개가 넘습니다. 3만 개 넘나? 아무튼. 그 코인 가운데 비트와 이더를 뺀 나머지가 바로 저 보라색이고요. 저 나머지의 가격이 아니고요.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 그리고 이 비트 이더는 가격이고요. 보시면 이더를 더 떨어졌네?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보라색 괜찮네? 저 보라색은 개별 코인 가격이 아니고 시가총액입니다. 자, 오늘도 하루에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의 코인이 찍어져 나옵니다. 그 코인을 합쳤는데 시가총액이 되게 줄었어요. 그러면 개당 코인 가격은 더 떨어졌겠죠. 이게 최근 한 달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최근 5년입니다. 자, 5년 전에 22년도에 있었던 알트코인의 시가총액과 최근의 시가총액이 최근이 더 낮아요. 자, 5년 전에 알트코인 10,000개 됐으려나 안 됐으려나?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은 안 돼서 3만 개 넘는다고 했죠. 개수는 몇 배가 늘었는데 시가총액은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개별 알트코인 가격은 그야말로 가부하니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알트코인인데 그저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내 차트 와 절망적이죠. 22년에 10,000원이 넘었어요. 지금 얼마냐? 167원 더 떨어졌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안 보이시죠? 샌드박스, 한때, 메타. 야 이제 우리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면서 게임 코인에 서막을 열었던 샌드박스. 100원, 1,000원이 넘던 게 지금 100원대입니다. 100원대. 심각하죠, 알트코인. 자, 이거 차트 보면 무슨 얘기예요? 코인을 존버하면 돼. 존버하다가 먼지가 됩니다. 저 밑에 있는 거 그나마 나아요?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구별보다 넘게 지금 현재 한 160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4일, 오후 9시 정도. 자, 이거는 그나마 나은데 그래도 잘못 들어갔다가는 심각하죠.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아마 저 위에 샌드박스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에브리띵 랠리 반 비트코인이라던가 비트코인보다 더 심각한 알트코인의 현실입니다. 자, 코인 시장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 초창기에 들어왔던 분들이 큰 돈 버는 거 보셨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들어오면 무조건 돈 벌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처참합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요거는 XRP, 좋아하는 리플이죠. 리플은 알트 가운데 그나마 낫습니다. 어때요? 그나마 탈출 기회를 다 줬어요. 이때 물린 사람, 18년에 물린 사람에게도 탈출 기회를 줬던 게 리플 코인입니다. 리플.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이 리플을 좋아해요. 어제 약간 계속 하락하던 비트코인, 알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때 업비트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된 게 리플. 원래 정상적인 거래소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거래가 돼야 돼요. 왜? 시가총액의 60% 넘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독 리플이 거래가 많이 됐고요. 리플 거래가 2.4조. 큰 정도입니다. 거래가 터졌죠. 왜? 리플은 사람들한테 먹여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존버면 된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나마 나은 거고요. 대개는 맨 위에 있는 샌드박스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알트코인의 경우는요. 그런데 알트코인이 약간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그림을 그리지만 나는 여기 아까 21년 말에 나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1,000원대 가격을 10,000원까지 먹을 수 있는 상상을 하죠. 단 1개월 만에. 그걸 노리고 들어갔는데 내가 이 지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다 아마 저기 어디 6,000원, 7,000원쯤에 들어가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 10만원 되길 바랄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알트가 무서워요. 누구는 진짜 10배, 20배 먹었거든. 내가 그 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나 다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이 시장이 좋을 때는 위로만 갈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사이클을 타면서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지금은 별로 안 좋은 시점이고요. 그런데 투자의 기본은요, 어떤 자산을 내가 어떤 코인을 뽑느냐가 아니라 자산 배분에서 결정이 됩니다. 내 모든 전반적인 자산을 봤을 때.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게 대표적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자산 배분을 해가지고 결정하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계산을 거쳐서 한 자산 배분이 자 26년 말에 국내 주식 14.9% 갖고 가기로 했습니다. 해외 주식 37.2%, 국내 채권 얼마 이렇게 했는데 자, 국민연금의 수익률은요. 내가 국내 주식 중에서 삼성전자를 투자할 것인지 엑시스트 하이닉스를 투자할 것인지 해외 주식에서 엔비디아를 살 것인지가 아니라 이 자산 배분을 하는 순간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90% 이상이. 어디다 배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결정이 나는 거예요. 무슨 코인을 고르냐가 아니라 내가 코인에 얼마, 주식에 얼마, 채권에 얼마라고 했을 때 내 전반적인 자산의 수익률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 코인 투자하면서 누가 10%, 20% 수익이냐 두 개를 먹어가지라고 하는데 10% 수익만 올려도 7년이면 내 월급이 두 배가 됩니다. 안정적으로 오르면 10% 안정적으로 오르는 게 무서워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지난 수익률이 20%가 갔거든요. 왜? 자산 배분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산 배분 예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오신 분들 다 코인에 관심 많으셔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코인만 투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인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면 굉장히 좋죠. 왜 코인이 안 좋을 때 주식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산 배분을 말씀드리는 게 돈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나가는 시장이 있어야 돼요. 코인 시장이 좋을 때 내가 코인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주식이 국내 주식이 좋을 때 내가 국내 주식에 있어야 돼요. 해외 주식이 좋을 때 내가 해외 주식에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잘 집어내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그 시장이 좋을 때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성공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잘 나가는 시장을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하라는 거고요. 자산 배분 차원에서 제가 코인을 말씀드리는데 그 이제 뭐 주식, 채권, 크립토, 예금인데 비율하자면 코스피 지수나 코스피 200, 나스닥, S&P 500 등 주가 지수는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모든 그 종목들의 합을 주가 지수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코인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물론 비트코인이 얘네를 합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잘 나가야지 알트코인도 갈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이 못 나가면 알트코인이 잘 갈 수가 없어요. 안 돼. 주가 지수 성격이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무량주를 보면 이더리움, 리플, BNB, 솔라나 등 시가총액 4위 레이어 1코인, 플랫폼 코인들이 이런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사면. 그리고 유망 중소형주는 시가총액이 중소형 크립토 종목이고요. 중소형주를 내가 발굴하는 거가 쉽지가 않죠. 마찬가지예요. 코인 중에서 잘 나가는 거 짓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거 코스닥 좋아하잖아요. 코스닥 좋은 이유가 뭐예요? 한 번 이게 탄력 받으면 2배, 3배, 10배씩 뛰잖아요. 그게 바로 코인 시장이에요. 더 미친 건 바로 인코이죠. 이건 그냥 코스닥 테마주입니다. 순식간에 막 연상 5번 연상 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민코인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갈지 어떻게 알아? 트렌드 잘못하면, 잘못 불리면, 네, 이거 물렸다가 10년 기다려야 수도 있고요, 먼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IPO 직후의 주식들 있잖아요. 그거는 상장 직후 코인입니다. 자, IPO 직후 상장 되자마자 왜 점상 간다고 그러잖아요. 점상 가기도 하지만 잘못했다가는 점상 치고 그 다음부터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IPO 가격을 공모 가격도 하회하는 게 대부분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면 IPO 직후 주식은 상장 직후 크립토인데 이거 투자도 조심하셔야 돼요. 가격이 아직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가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투자 보신 분들은 뭐 상관이 없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건 업데이트의 신규 상장된 코인들은 함부로 사지 마세요. 최소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맞다. 물론 상장되자마자 사서 높은 가격을 엑시스에 나올 수 있지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코인도 내가 전체적으로 주식이냐 코인이냐 채권이냐 예금이냐에 대해서 내 전체 자산에 얼마를 배분할 것을 결정하고 내 코인 가운데서도 그 코인 중에서도 내가 어디에 투자할 것을 결정해야 돼요. 결정할 때는 성격이 이렇다는 걸 명심하시고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가고 싶고 나는 주가지수 오르는 것만큼 먹고 싶어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비트코인 하시면 되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개별 종목에 조금 탄력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조금
시가총액 큰 이더리움, 리플 뭐 이런 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개별 코인의 이슈나 트렌드는 힘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시장 트렌드입니다. 몇 가지 바꿔봤는데요. 이건 뭐 별로 재미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지금 현재 3,550억 달러 정도 돼요. 지금 속도 보면 굉장히 무섭죠. 스테이블 코인 쫙 줄었을 때가 언젠가 크립토 미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야지.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은 무슨 목적이었어요? 코인 사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코인을 사려는 자금이 대기자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가격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러고 있다가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죠? 이게 뭐예요? 코인 사려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도 28년부터 쭉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러고 있다가 최근 26년 입장 보면은 어때요? 줄어들기도 하고 약간 들었다가 정체됐죠. 자,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지 않기 때문에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비실비실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숫자 보세요. 3,050억 달러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잘 보이지도 않겠지만 이게 미국 재무부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그 재무부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쳤는데 28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조 달러가 될 거라고 알았어요. 2조 달러. 지금 3,050억 달러거든요. 2조 달러가 얼마냐? 그 6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 거라고 민간 금융기관이 아니고 미국 재무부가 추산했어요. 자, 미국 재무부가 추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쪽은 드라이브를 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내놓는 전망은요, 기대와 희망과 의지가 담겨있어요. 한국 정부가 우리 성장률 올해 2%, 3% 달성할 거야는 객관적으로 3% 달성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노력해서 3%를 우리가 달성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부가 2조 달러라고 전망을 한 건 2조 달러치 늘렸으면 좋겠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자산이 뭔가요? 미국 부채예요. 2조 달러어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2조 달러어치 미국의 단기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주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재무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워야 됩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제가 아까 그래서 차트 보여드리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일어나야지 코인 가격이 죽었다라고 했어요. 왜? 지금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의 목적이 뭔가요? 결제 뭐 한다는데 사실 그건 의미하고요. 코인 사려고 스테이블 코인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어떻게 비싸게다가 그냥 원화 입금하고 코인 사면 되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원화 입금이 조금 번거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다 어떻게 하냐? 바로 이 테더 USDT를 통해서 코인을 삽니다. USDT가 처음 나온 게 어디예요? 2013년이에요.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운트복스라는 거래소가 파산했어요. 마운트복스 거래소가 지금으로 치면 바이낸스,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업비트 합친 것 같은 거예요.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90%를 담당하는 압도적인 거래소였습니다. 근데 그게 파산했어요. 파산하면 파산했네, 힘드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무슨 기회를 내요? 거래소 독점이 깨진 거네. 독점이 깨지면 어떡해요? 후발 주자들이 끼어들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때 그 끼어들 여지가 생긴 그 거기를 파고든 곳이 바로 비트바이낸스라는 거래소입니다. 그 비트바이낸스가 자기들의 점유율을 늘리고 싶어. 어떻게 늘리지? 거래를 편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테더입니다. 자, 아이바이낸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그 밑에 비트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있고요. 이 테더 발행사가 있습니다. 그 테더 발행사가 목적이 뭐냐면 거래소 간에 끊임없는 크립토 아비트라지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의 비트코인 가격과 이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데 이거를 가격이 다르면 똑같은 자산인데 가격이 다르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갖고 차이를 먹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근데 그게 지금 이 달러로 거래하니까 이 달러 입금하고 뭐하고 했는데 불편해. 근데 그걸 우리가 USDT로 해줄게. 1 USDT는 1달러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2014년에 이렇게 출범을 하면서 테더가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게 바로 3천억 달러예요. 스테이블 코인. 그런데 이게 28년까지 2조 달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코인만 거래해서는 2조 달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를
그래서 결제를 접목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지니어스법이라고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있잖아요. 그것도 앞에 보면 그냥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이니까 정확히 말합니다. 근데 결제를 접목시키려고 해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USDT 쓰잖아요. 남미에서는 달러보다 USDT가 더 편하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자국 화폐가 굉장히 영향력이 좀 흔들리는 곳에는 USDT가 다 침투해가지고 달러가 대신 침투하는 꼴이에요. 거기서 실제 결제를 씁니다. 그런데 금융망이 발달한 선진국 봤더니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데를 봤더니 야, 이거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결제 쓸 필요가 없는데? 라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초과금 안 되게 뭐 의미가 있어? 그럼 결제해서 이게 안 쓰이면 3,000달러가 2,000달러까지 성장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생각이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AI. 우리가 여기 여러분 저기 최근에 현금 써본 기억 있으세요? 저 최근에 현금 써본 기억이 딸이 용돈 달라고 해서 용돈 나눠준 거밖에 없는데 그거 빼고는 다뭐 무슨 삼성페이 아니면 카드로 다 하시죠. 자, 우리는 지금 내 결제하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요새 AI 에이전트 물을 얘기하잖아요.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 뭐 멀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금방 오자고 하는데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결제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 결제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AI가 결제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 AI 결제하는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달러를 알아보고 원화를 알아보지만 AI는 달러나 원화나 이게 무슨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AI가 알아보는 화폐가 뭐야? 그게 바로 프로그래머블 돈에다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그래서 AI 결제 시장이 커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28년까지 2조 달러로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물론 결제에 쓰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지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커지면 결국 코인 시장의 매수 대기 자금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2조 달러치 는다고 2조 달러치 매수 대기 자금이라고 이꼴은 아니지만 이 2조 달러 가운데 일부가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 코인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매수 대기 자금입니다. 자, 그리고 25년 RWA라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현실에 있는 자산을 온체인화 시키는 건데요. 이게 전통 자산을 온체인화 시키는 게 이게 25년 트렌드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들이 있어요. 블룸버그이 만든 미국 국채 펀드입니다. 그 국채 펀드가 지금 현재 보니까 17억 4,700만 달러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금 이거 그냥 펀드예요. 펀드인데 그냥 이거 코인 토큰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래하기 편하게. 지금 이자는 3.49% 정도 줘요. 미 국채 이자. 그러니까 MM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RWA가 왜 트렌드가 돼요? 지금 현재 미국이 발행한 채권. 이 부채가 지금 38.5조 달러예요. 5억 2천조 원. 이게 지금 현재 실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걸 다 토큰화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거래가 일단 엄청 편해지겠죠. 그리고 이거 거래 전점이 뭐냐면 지금 미국 재무 부채의 최소 투자금이 100만 달러인가? 아무튼 이게 엄청 커요.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펀드로 해서 파는 건데 펀드도 조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토큰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 나도 살 수 있어요. 나도 10만 원씩 살 수 있고 만 원씩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뭐가 좋냐? 이 부채를 통과시키면 이제 미국 부채는 전 세계 기관이나 아니면 전 세계 정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리테일 대상으로 자기의 부채를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겁니다. 부채 시장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토큰. 이거 이제 트렌드가 이제 그 전통 자산을 온체인화 시키는 트렌드가 유행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약간 이 RWA 트렌드가 유행이 뭐냐면 금을 토큰화하는 게 금이 인기다 보니까 금을 토큰화하는 게 또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실버를 토큰화하는 게 또 인기를 끌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실 그 은가격 폭락에는 이 토큰화도 성공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 은이 실제 거래되는 거 있잖아요. 은 선물 시장의 2%를 은을 토큰화시킨 그 거래소에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 거래소가 은 토큰화시킨 게 한 달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전 세계 은 거래량의 2%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가 생기지만 아무튼 이게 옛날 25년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26년에는 단순히 토큰화에 그치지 않고 그 토큰화된 자산을 거래하는 것
그리고 일반인도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는 거. 이러면서 단순한 실험 단계가 아니라 전통 금융 인프라가 완전히 결합을 해가지고 토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토큰화의 비전을 세웠던 게 블랙락이라서, 블랙락은 앞으로 주식이건 펀드건 부동산이건 무조건 다 토큰화 시키고, 그 토큰화 시키는 걸 누가 해? 우리가 해. 시장을 다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시장의 트렌드가 될 것 같고요. 또 트렌드 하나 보자면 슈퍼앱이에요. 슈퍼앱. 토스 쓰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토스 보면은 토스 증권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근데 토스 앱에 들어가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슈퍼앱이 바로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가 모이는 겁니다. 자, 로빈후드는 원래 주식하는 곳이었어요. 로빈후드는 우리를 지금 키움증권이에요. 개인들 거래하는.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우리 집안 업데이트 정도 돼요. 그런데 토큰화 시키면서 로빈후드는 코인까지 다 끌어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코인, 그래서 이 부동산을 코인화하고 금을 코인화하고 이걸 다 로빈후드가 혼자서 다 하겠다. 그리고 요새 뭐 예측 시장이라고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이번 연준율이 누가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베팅을 하면 그에 대한 배당을 받는 그 예측 시장도 다 하겠다. 코인베이스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인베이스 앱 안에서 코인 거래, 주식 거래, 그리고 뭐 예측 시장, 그리고 거기 소셜 파이라고 해서 거기서 막 SNS도 하고 이런 거 다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이 슈퍼앱이 아마 나올 것 같고 그에 대한 경쟁이 지금 현재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슈퍼앱 관점에서 봤을 때 업비트랑 네이버가 합병을 했잖아요. 그러면 업비트랑 네이버랑 합병해서 네이버 페이죠, 정확히 말하면 합병을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슈퍼앱이 나와서 그 앱, 업비트 앱 하나에서 결제도 되고 주식 거래도 하고 코인 거래도 하고 부동산을 토큰화하면서 거래하고 이런 슈퍼앱이 탄생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4년 주기론의 균열이에요. 4년 주기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고요. 지금도 보자면 4년 주기 맞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놓고 보자면요. 4년, 코인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4년 주기설이 정확히 맞습니다. 3년 오고 2년 고생하고 3년 오고 2년 고생하고 이렇게. 그러면 올해는 고생을 해요. 네,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 4년 주기 깨졌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 지금 모든 그 기관들에서 4년 주기설을 깨졌다고 해요. 4년 주기설의 출발이 반감기였거든요. 그런데 반감기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더 이상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중요한 시장이 됐기 때문에요. 이미 공급량 캔거 다 캤어요. 1,900만 개 캤습니다.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공급이 시장에 미치는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깨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고 보면은 4년 주기설도 결국 반감기가 아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따라서 결정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금리를 낮추고 있는 단계잖아요. 낮추는 단계에서 과연 폭락이 나올까?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약간 지금 현재 4년 주기설도 맞지 않는 이상한 게 뭐냐면 아니 이게 미국 M2거든요. 글로벌 M2거든요. 초록색 선이.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이 얼마나 풀려나라 나타났는데 전 세계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야 돼요. 그래서 에브리띵 랠리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만 돈이 이렇게 풀리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펼쳐졌거든요. 이게 벌써 4년 주기론의 균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4년 주기설이 아니라 무슨 미국이 정책을 취하느냐, 무슨 뭘 발표하느냐, 연준이 금리를 낮추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디지털 자산시장 전망 당연히 비트코인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하는데 여기 주식에서 특별히 리플을 부탁하셔서 제가 리플을 했는데 제가 리플을 잘 모르지만 자,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아크 인베스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3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까지 했어요. 2000원. 네. 자, 그래서 그 아크가 이렇게 전망한 배경에는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된 게 뭐냐면 왜 그냥 150만 달러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자, 어디에서 얼마를 갖고 오면 그 논리예요. 그 가운데 저는 이제 주목해서 본 게 뭐냐면 디지털 골드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150만 달러 전망이 나오냐면 기관 투자자가 얼마가 될 거야. 그리고 디지털 골드 내러티브에서 금에 대해서 시총을 얼마를 갖고 올 거야. 그리고 정부가 지금은 얼마인데 앞으로 얼마를 픽할 거야. 이렇게 전망을 해봤더니 150만 달러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저는 이제 금에 주목해서 봤을 때 지금 금 시장이 35조 달러 돼요. 여기서
전망한 게 만약에 20%만 갖고 온다. 그러면 4.9조 달러가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40%를 갖고 온다. 금시장에 60%를 갖고 온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60%를 갖고 와봤을 때 150만 달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금이라고 받아들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 내러티브가 지금까지 왔는데 최근 들어서 그 내러티브가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일단 금을 보자면 금은 왜 사람들이 다 가지려고 하나요? 달러가 차락에 대해서 해치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고 가치 보존 수단. 그래서 보니까 금을 최근에 왜 이렇게 누가 올렸다는 보자면 중앙은행들이 올렸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2007년, 8년까지 팔았어요. 그러다가 2009년부터 무섭게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올해 초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그 금이 4조 달러인데 미국 국채는 3.9조 달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미국 국채보다 중앙은행이 금을 더 많이 들고 가는 세상이 됐어요. 특히 중국 무섭습니다. 중국이 저 빨간색 미국 국채거든요. 수출해서 열심히 미국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생겨났어요. 빨간 선이. 그러다가 미중 갈등 심화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만 떨어졌습니다. 18년에 최저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 하얀 선이 금입니다. 금. 그걸 무섭게 사먹고 있어요. 왜? 봤거든. 러우전쟁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러시아가 해외에 들고 있는 자산을 다 동결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중국이랑 큰일 났다. 달러 자산 갖고 있다가 이꼴 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달러 중립적인 자산인 가치 저장을 할 수 있는 금을 사먹기 시작한 거거든요. 금의 가치는 인플레를 해치하는 가치 저장 수단인데 이게 좀 비트코인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내러티브 지금까지 왔어. 최근에 약간 논란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양자 컴퓨팅 위험입니다. 최근에 제프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크리스토퍼 우드라는 이 애널리스트가 2021년인가 20년부터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10%를 비트코인으로 들고 가라고 했어요. 가치 저장 차원에서. 그래서 최근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양자 컴퓨팅 위험 때문에 비트코인은 더 이상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10%를 중에서 5%는 금으로 바꾸고 5%는 금과 주식으로 바꿔라라고 자기 보고서를 낸 거예요. 투자자한테. 왜? 양자 컴퓨팅 위험이 있으니까 더 이상 가치 조작의 수단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감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봤어요. 양자 컴퓨팅 이슈에 대한 기관들 상관될 시각인데 일단 JP 모건은 시간적 여유 해결책이 있다. 이거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시티는 자산이 선별적으로 이동할 거다라는 게 이제 그 양자 컴퓨팅 위험에 노출된 그 약간 그 지갑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돼. 그 지갑들이 문제지 나머지는 괜찮아라는 거고요. 그레이스케일은 근거 없는 공포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에 대한 시각에 따라서 내가 비트코인을 장기로 들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골드만삭스나 시티 그리고 JP 모건 쪽에 좀 동조하는 편입니다.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정보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그 이더리움 얘기해볼게요.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만약에 단기로 투자했다라는 게 그냥 가격을 보고 하시면 되고요.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셔야 돼요. 양자 컴퓨팅 위험에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금만큼 시초를 풀 수 있을까를 질문해보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장기 투자하시면 되고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재산입니다. 다시 이더리움으로 와서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입니다. 어느 체인에서 발행되느냐? 이더리움이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더리움 위에서 일어나는 RWA 활동입니다. 지금 저 파란색 줄긴 했지만 어쨌든 압도적으로 이더리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온체인화가 됐을 때 가장 수혜받은 자산이 뭐냐? 이더리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생태계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별개예요. 제가 이거 최근 2020년 이후 상태예요. 지금 더 떨어졌어요. 고점을 회복을 못했어요. 생태계는 몇십 배가 더 커졌어요. 근데 가격은 이 모양이에요. 그 가격이 언제 올랐냐? 최근에. 보시면 4월 1일 관세의 날 폭락했다가
좀 다시 이제 그 요새 폭락에 따른 반등이 나왔다가 보시면 7월 2일부터 7월부터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죠. 이때 생태계가 뭐 급격하게 커졌나?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 비트만이 이더리움 상승에 됐습니다. 생태계가 커지는 것과 별개로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 거예요. 비트코인이 무섭게 사가지고 지금 현재 429만 개로 되고 있어요. 얘네가 사니까 이거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ETF가 돈이 안 들어오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초록색. 그러니까 이거 가격이 올랐어요. 그런데 돈 빠지죠. 비트코인 더 안 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지금 거치지 못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생태계가 커졌어요. 그 이걸 투자하실 때는 이더리움 가격과 생태계 성장은 별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플, 정보는 승리한다는 거 보셨습니다. 알트코인 가운데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리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쨌든 구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버티면 더 구해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 가격이 2,000원 밑으로 내려오자 무섭게 많은 사람들이 리플 업비트에다가 원화를 입금하고 리플을 샀습니다. 거래량이 2.4조 터진 거고. 자, 그런데 이 리플 스캐너가 있거든요. 거기서 누가 리플을 많이 들고 있는지를 보자면 여기 보시면 1등부터 8등까지 쭉쭉 보시면 리플로 돼 있어요. 리플 재단 지갑에 번호가 붙어있어요. 그 지갑이 리플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상위 보유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빗썸이 등장하고 있고요. 저기 더 등장하고 저 밑으로 가보시면 밑에 보시면 다른 분에서가 부터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업비트 비썸. 한국인이 사랑하는 리플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그럼 뭐냐라고 하면 리플의 사례입니다. 리플 홈페이지에서 갔다 왔어요. 이거 뭐냐 모더나이징 파이낸셜 인프라스트럭처 리플에서 금융 인프라의 현대화.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를 보면 크게 한글로 번역했어요. 리플의 결제 수탁 및 스테이블코인 솔루션은 보여주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솔루션은 금융기관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전환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되어집니다. 리플 아주 멋진 사명을 갖고 있죠. 그러면 XRP는 뭐지? 에 대해서 그래서 리플을 보자면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전통 교육과 웹3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에서 은행 라이선스 신청을 하고 데모도 냈고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플과 XRP의 관계는 뭘까요? 이거 제가 갖고 간 홈페이지에 뜬 겁니다. 리플은 기술 기업이고 XRP는 별개의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런데 리플이 많이 갖고 있는 게 380억 개를 갖고 있어요. 전체 1000억 개 중에 380억 개를 리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플은 우리는 XRP와 별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리플이 움직이는 방식은 뭐냐? XRP가 움직이는 방식은 리플에서도 좋은 일이 있어. 그리고 XRP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리플에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XRP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리플과 XRP 가격은 별개예요. 하지만 XRP가 리플의 주식처럼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나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리플이 IPO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진짜 주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XRP는 어떻게 되는 거야? XRP 가격이 없잖아요. 그럼 리플은 자기 주식을 실었으면 되는 거고 리플이 좋아 보이면 리플 주식을 사면 되는 겁니다. 물론 IPO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리플이 기관 투자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IPO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관 자금 받아서 IPO 해야 돼요. 엑시스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염두에 보시고 리플 투자하시잖아요. 리플이 IPO하면 XRP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자, 나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XRP가 리플의 주식이었는데, 이제는 안 돼?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요. 반대도 있습니다. 왜? 아까 보여줬죠? XRP를 가장 많이 들은 게 리플이에요. 그 리플의 주식 가치에 XRP의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플 입장에서는 자기 시가총액을 주가를 높이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XRP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IPO를 하게 되면 XRP 가격에 더 신경 쓸 거다라고 해서 IPO가 호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 투자하실 때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XRP를 투자하실 때는 리플이 IPO 하게 되면 이게 리플의 XRP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를 수를 질문해 보시고 판단하신 다음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했고요. 제가 시간을 좀 넘겼는데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고라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와 행복 투자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